2023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통화량이, 유동성이 갑자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갑자기 2023년도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락하던 증시가 반등하면서 랠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유동성 증가는 결국은 연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뜻이겠죠. 연준은 자산을 줄이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2023년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무모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 현 재무장관이 2025년 8월이면은 부채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르게 부채 한도를 증액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공화당에서 38명이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를 하면서 이미 트럼프를 한번 물먹인 적이 있어요. 내 입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상당한 실제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율을 인상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뭐 대규모 해고를 한다, 뭐 부서를 해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지출이 줄었는지를 확인해봤거든요. 마이너스 1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죠. 유동성 증가는 결국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은 트럼프를 기존에 막았던 공화당의 38명이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다가 또 극적 타결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되고, 그때가 말씀드린 2011년도 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S&P 500이 급격하게 밀리고,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가파른 하락을 이뤄왔던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던 거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유동성은 자산의 가치를 높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2년도까지 약 5조 달러의 유동성이 미국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택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도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의 유동성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5조 달러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미국 연준이 자산 규모를 5조 달러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유동성은 연준이 만든 유동성이었다. 그때 연준은 미국의 MBS를 가파르게 사기 시작을 했고 미 국채를 가파르게 사들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MBS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MBS 매입을 확대함으로써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고 은행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당시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 매입을 가파르게 증가시켰는데, 연준이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것은 연준이 미국 정부에게 자금을 공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서 정부에게 돈을 공급했다면 정부는 이걸 어디에다 썼을까? 이거를 개인들에게 현금 지급을 하거나 코로나 당시 때, 또는 실업수당에 대한 확대,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해결을 하면 안 되니까 기업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탕감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엄청난 돈을 지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가파르게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주택 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2년간 돈을 풀었다면은 이제는 자산을 축소하면서 풀어들인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축소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동성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증시도 폭락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하반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통화량이, 유동성이 갑자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갑자기 2023년도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락하던 증시가 반등하면서 랠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유동성 증가는 결국은 연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뜻이겠죠. 연준은 자산을 줄이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2023년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무모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미국 정부의 단기채 발행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2024년도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단기채 비중이 21.21%, 약 6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단기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재무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2년도 말과 그리고 2024년도 말 2년 동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약 4.5조 달러가 증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단기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가파르게 증가한 단기채가 과거에 발행했던 중기채나 중장기채의 금리 수준 2점에서 3% 요 금리 수준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높은 수준인 5.15%의 평균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2023년도 하반기부터 고금리 장기화 시대 때 무리해서 단기채를 약 4.5조 달러 가까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15%의 평균 이자율을 반영했을 때 연간 2,300억 달러의 신규 이자 부담을 정부는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와 2024년도에 세수 대비 미국 정부의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9.7%에서 17.9%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연간 4,759억 달러 정도의 국채이자를 지출했다면 2024년도에는 8,817억 달러, 거의 1,000조 원에 달하는 정도의 국채이자를 매년 연간 발생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무리해서 발행한 고금리 단기채가 이렇게 이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부의 세수 대비 지출, 국채이자 지출 비중을 가파르게 증가시켜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대선까지 경제 우상향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했고 미국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자, 그럼 이때 단기채를 누가 받아준 것일까요? 당시 연준은 자산을 이렇게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운용자금 MMF에서 2조 달러 이상의 미국의 단기채를 소화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기업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금리 안전자산인 미국 트레저리빌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MMF와 기업들이 이 대규모 단기채 발행을 소화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연준이 2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오히려 1조 달러 증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거의 4.5조 달러 이상 단기채 발행을 하고 기업들에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오히려 줄지 않고 증가한 영향이 생긴 것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2023년도부터 랠리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미국의 대형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의 현금이나 단기 투자 금액의 변화를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찬가지고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다들 현금이나 단기 투자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현금이나 단기 투자 비중을 줄이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연준의 긴축이 일어나고 나서 대형은행이나 기업들, 투자자들이 오히려 현금이나 단기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가 발행한 단기채를 MMF와 함께 소화를 시켜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2025년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향후 5년 이내에 대규모 투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지금은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서 오히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이나 단기 투자 비중, 단기채 비중을 가파르게 늘린 이유인 거죠. 그렇습니다. 큰손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라고 말하며 현금을 최대치로 보유하고 있고 향후 몇 년 안에 오히려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미국 정부가 내려준 5%대 고금리 단기채를 줍줍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준이 자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MMF와 기업들이 단기채를 소화해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통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손들이 매수하면서 떠올려준 유동성이 사실 단기채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벌써 국채이자 지급만으로 벌써 세수의 20% 이상씩이나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채의 경우에는 10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금 상환이나 채권의 롤오버 이슈가 크지 않지만 그리고 금리 수준도 평균적으로 2에서 3%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때 발행한 고금리 단기채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 몇 개월마다 엄청난 금액의 단기채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까지 생기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롤오버를 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채와 달리
원금 상환이나 롤오버에 대한 이슈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미국 유동성 증가는 결국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2024년도 12월 말에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었죠. 내년 1월, 그러니까 2025년도 1월 중순부터 부채 한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특별 조치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버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 소진돼가지고 디폴트가 나는 시점을 2025년도 6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앨런 재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도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 4월 달에 트럼프표 감세 현장과 그리고 부채 한도 확대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5조 달러의 부채 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은 문제없이 통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 현 재무장관이 2025년 8월이면은 부채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르게 부채 한도를 증액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의회에서 이미 다 동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부채 한도 증액이 원만하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과거에 이런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얼마나 걸렸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을 하기에 앞서서 예산안을 통과를 하고, 그 예산안은 사실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과는 다릅니다. 시행과 증액은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미국 상하원이 다 동의를 해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증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2021년도나 13년도, 17년도, 21년도, 23년도 각각의 예산안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당시의 시점을 보면은 예산안 통과부터 4개월이 걸릴 때도 있었고 7개월이 걸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허리케인 복구 같은 긴급한 예산의 경우에는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증액이 됐고요. 바이든 정부 초기 때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10월 증액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때 디폴트 위험이 많이 고조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액안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5에서 6주 안에 증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원의 의지만 강하다면은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언제든 증액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갈등이 길어지거나 뭔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 증액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의견이 원만했다면 굳이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쯤 돼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의견 갈등이 심할 당시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예산안을 타결하고 나서 실제로 증액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몇 달 뒤에 증액을 타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국가 채무 불이행이 7일 남았을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불발되었고요. 그러면서 국가부도가 나기 직전에 그 7월 31일에 그 부채 상한 증액안에 합의가 되면서 부채 상한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디폴트 이슈는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된다라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2011년도 7월 14일만 하더라도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AA로 주고 있었는데, 한 달 뒤인 8월 5일에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안이 이제 합의가 되자마자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된 모습이 이렇게 나왔죠. 8월 5일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S&P 증시를 보니까 증시가 가파르게 폭락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고요. 136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정도까지 단기간에 가파르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인 미국채의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8월 5일부터.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면은 장기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때 실제로 장기채의 응찰률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장기채의 수요가 떨어졌다는 건 장기채 금리가 원래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그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입찰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아줬냐면 딜러 입찰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물량을 다 소화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그럼 딜러 입찰이 뭐냐? 딜러 입찰은 사실 최후의 보루입니다. 해외 중앙은행도 국내 기관 투자자도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이걸 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 딜러들을 의미를 하고요. 재무부가 선정한 대형은행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네, 그래서 그들이 미국의 채권을 대규모 매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 쪼개서 리테일에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당시 그렇게 채권 매입을 가파르게 딜러 입찰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채권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랬지만 그리고 당시 때는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밀린다면은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는 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추후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인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자금이 필요하니까 재정 적자가 악화돼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소화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채 금리를 낮춰서 정부의 그 재정 지출 부담도 줄여야 되니까 딜러 입찰을 통해서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금 2024년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9조 달러입니다. 세수는 4.7조 달러였는데 지출이 6.6조 달러로 기록하면서 적자가 1.9조 달러나 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9조 달러 이상씩 재정 적자가 나오면 그 적자가 난 만큼 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 이자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계속 증가하면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돌려막기의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채 이자를 크게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야 되고 국채 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고금리인 상황에서는 세수 대비 이자 지출 비중이 22년도에서 24년도에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아마 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만 지출을 반대하는 게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이렇게 악화되고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 때는 공화당에서 아마 오히려 부채 한도의 증액을 반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사실 트리플 크라운이고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이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같은 의견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 차이가 6석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원이 5석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원 안에서 공화당 중에서 3명만 반대로 이탈을 하더라도 바로 하원의 안건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양원제라서 돈과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뭐 예산이나 부채 증액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지 상원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먼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의석사가 5석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 공화당 중에서 3명만 이탈해도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4년도 12월에 공화당에서 38명이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를 하면서 이미 트럼프를 한번 물먹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가 텍사스 의원인 공화당 하원의 텍사스 의원인 칩 로이라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칩 로이가 X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상당한 실제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율을 인상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성향은 결국은 재정 지출을 줄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이루지 않는 이상은 부채 한도 증액은 없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의원들이 공화당 안에서도 38명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이 지금 아마 갈등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베센트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부채 한도 증액을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뭐 대규모 해고를 한다, 뭐 부서를 해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지출이 줄었는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이게 10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4월, 그리고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4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을 각각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 지출이 오히려 0.4조 달러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같은 기간에 오히려 더 0.2조 달러고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1.1조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작년에는 7개월 동안 정부의 재정 적자가 0.9조 달러밖에 안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8,550억 달러죠.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7개월 동안 예산안을 보니까 마이너스 1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노이나 공화당 하원의 의원들이 재정 지출에 대한 삭감이 실제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할 만하죠. 그리고 오히려 국채이자의 지출 비중은 그 작년도 대비 지금 같은 기간 동안 보니까 오히려 10% 이상 오히려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국채를 지금처럼 고금리 때 또 발행한다고요? 그러면 이자도 더 늘어나고 재정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는, 재정 운영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언행 불일치의 결과가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말은 뭐 해고하고 해체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로는 지출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은 트럼프를 기존에 막았던 공화당의 38명이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다가 또 극적 타결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되고, 그때가 말씀드린 2011년도 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S&P 500이 급격하게 밀리고,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가파른 하락을 이뤄왔던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더 늘리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앞으로 유동성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미국 재정 적자를 구조를 고려를 할 때 이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달성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유동성 랠리를 이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재정 지출을 대규모 삭감해서 실제로 국채 발행에 대한 여력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국채 금리를 낮춰서 장기채로 차환 발행을 해가지고 원금 상환에 대한 단기적인 부담이나 롤오버에 대한 부담, 단기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몇 달마다 롤오버를 해주고 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채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장기채로 차환 발행하면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고 이자에 대한 상한 부담만 있으면서 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도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정 지출을 대규모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까 두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를 달성하려면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미국이 삭감을 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대규모로 삭감한다는 거는 보조금이 줄거나 그 소비 시장에서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던 거를 소비 시장으로 전가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돼서 시장에 의도적인 침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를 낮춰가지고 장기채 차환 발행을 늘리려면은 결국은 대형은행들의 SLR 규제를 완화해서, 자본 규제를 완화해서 그 국채의 국채를 익스포저에서 제외를 시켜주면은, 국채는 사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익스포저에서 제외를 해주면은 자본 비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 더 많은 국채를 매입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들이 딜러 입찰을 통해서 장기채를 대규모 소화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은행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장기채를 매수하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채 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이번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장기채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를 아무리 발행한다 하더라도 장기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 세수 대비 이자 지출 비중이 과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점점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그 환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정부의 이자 지출 비중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를 더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에도 부담이 덜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자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지출을 삭감한 효과가 나오고 공화당 측에서도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동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의회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대내외 이슈, 상호 관세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채를 대규모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SLR 규제를 완화할 만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더 하고 유동성을 시장에 더 공급해서 다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 세 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아세안패스의 멤버십에서 나오는 이슈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석된 내용들이나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그 S&P 500의 PR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 실러 PR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대공황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PR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는 사실 실적이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증시가 크게 밀려도 실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실적이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세안패스는 아세안패스의 프리미엄 멤버십에서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이익이 성장하는데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그 이익 대비 시가총액 멀티플이 여전히 낮은 저평가 기업들을 30개를 필터링해서 함께 스터디를 해나가고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댓글에 있는 아세안패스 프리미엄 멤버십 안내글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